안녕하세요. 예, 저는 보험업법 강의를 맡게 된 이민철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강의할 때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정말 불편한데요.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예,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시거나 독서실에 계시면 그냥 편하게 마스크 빼고 편하게 숨 쉬면서 하실 텐데, 예, 제 발음이 안 좋은데 마스크를 쓰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뒤쪽까지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예. 제가 하면서 흥분을 하면 좀씩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예. 제가 원래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수줍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막 무안지면 얼굴 빨개지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빨간가요? 네. 아직 안 부끄러운가 봐요. 네. 근데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됐던 게, 물론 추천을 받았어요.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원래 성격이 이렇게 나서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걸 또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또 성격 중에 하나는 안 해봤던 걸 도전해보는 걸 좀 좋아해요. 다행히.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성격이 동시에 들어있죠. 야누스처럼. 예, 이번에는 그게 이긴 거죠. 예, 안 해봤던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합격을 해서 손해사정사 등록을 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런 강의가 해보고 싶었어요. 이왕 공부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좀 늦게 온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고요. 예, 여러분도 그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안 오셨던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예, 한 10분 정도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먼저 보험은 다 가입하고 계시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만큼 좋은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하면서 적금을 들까? 뭐 병원비가 요즘에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한 달에 얼마씩 한다고 해서 또 내가 그 적금을 다 모을 때까지 아프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해야지 하고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몇 번 타보진 못했는데, 제가 보험금 심사 업무를 하면서 거기 이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이 집중이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보험을 들기만 하고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언제 타보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험금 심사팀에 있으면 하루에 수천 건씩 들어오거든요. 예, 한 달이면 몇만 건이 되고 1년이면 몇백만 건 됩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손해사정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되기로 결정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기대한 것만큼 멋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네, 괜찮습니다. 할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먼저 손해사정사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예, 일단 재물, 차량, 신체, 이걸 다 하게 되면, 다 더하면 종합손해사. 우리는 이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부 다 똑같아요. 시험 과정은 다 1차. 지금 제가 맡고 있는 1차 3과목, 2차 4과목. 전부 40점 꽈락 면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네, 합격을 하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객관식이고요. 또 고맙게도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그냥 맞는 답만 쓰면 점수만 맞으면 합격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이 한 10몇 명 되시죠? 네, 한 20명 되나요? 네, 한 6명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은 다 붙을 거예요.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요. 다른 학원에서 많이 떨어질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30% 정도 되고요. 2차 과목은 주관식, 서술, 논술형이에요.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생분들은 논술형 시험 가끔 보시죠. 네, 이 손해사정 공부하고 나시면 아마 학교 점수도 올라가실 거예요. 굉장히 그 쓰는 기술을 많이 배우거든요. 2차 과목 때. 그리고 슬프지만 상대평가입니다. 2차 과목까지 올라가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답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다 정답을 씁니다. 근데 왜 떨어질까요? 내 답안지가 다른 사람보다 매력이 덜 했던 거죠. 더 매력적인 시험지가 점수를 더 받게 됩니다. 점수 조정이 돼요. 똑같이 정답을 썼어도 더 잘 쓴 사람한테 점수를 좀 더 주게 됩니다. 가감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320에서 340명 정도를 뽑게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꽈락만 면하고 2차 과목에서 꽈락만 면하고 나보다 답을 더 잘 쓴 사람이 없다. 그러면 41점만 맞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2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평균 65점을 맞았는데 충분히 합격하는 점수잖아요. 나보다 점수를 더 잘 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슬퍼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딱 한 과목이 꽈락했거든요. 39점 얼마 나와가지고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이 그렇게 나와서 저도 떨어지고 이를 악물고 계속 도전했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사 중에 손해보험사하고 재산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재산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사이에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꼭 고용해야 됩니다. 그럼 몇 명이나 고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320명, 34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됐어요. 취업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손해사정사라고 하는 회사에 고용된 회사는 이제 보험회사, 원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 한 명당 보조인 2명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돼요. 전체 인원이 30명이면 10명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원수사는 좀 인원 제한이 많이 뽑는 그 채용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위탁사 쪽은 많이 뽑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꿈꾸고 있는데요. 독립선사. TV에서 가끔씩 독사라고 하죠. 예. 독립선사가 되려면 되게 독해야 돼요. 독사처럼. 예. 꺼내놓으면 확 물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일찌감치 남한테 고용되기 싫다. 내가 독립해서 사무실 차려야겠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젊을 때 나가셔서 열심히 영업하시고, 소위 1년에 억 찍고, 제 친구도 지금 억 찍는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도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업종을 바꿀까? 독립선사가 되면 한 명당 5명을 보조인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일하기는 쉬워지겠죠.
나만 손사고 나를 보좌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되는 거니까. 보좌관이 5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험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봤던 것처럼 1차에서는 객관식이기도 하고 절대평가기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게 전략이 될 거예요. 40점 넘고 평균만 60점 넘으면 되니까 손사이론 공부해 보셨죠? 어떠세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아마 윤강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분이 하는 말만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손사이론이 되게 어려워요. 어쩌면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도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꽈락 넘고 뭐 한 50점만 맞자. 그리고 계약법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치겠죠? 계약법. 네, 저도 미치겠었어요. 공부할 때. 네. 계약법도 좀 어렵지만 손사이론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다음 뭐 비슷하게 뭐 한 50점이라고 하죠. 역시 그냥 반띵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저랑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이해력이 없어도 돼요. 예전에 구구단 외울 때처럼 그냥 잘 외우면 됩니다. 예, 어디 외우세요. 그냥 잘 외우시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해도 한 70점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안 되겠죠? 평균 60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한 80 이상이 나오도록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것도 외우지만 제가 찍어드리지 않은 부분도 좀 시간 나실 때마다 이런 거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다. 그냥 외워야지 할 때 이거 잠깐씩 보시고 외우시면 80점 이상 맞으셔서 일단 10점씩 주고 평균 60점 만들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전략은 시간 아껴서 볼 것만 보자. 그럼 시간을 아끼려면 뭘 봐야 될지를 봐야겠죠. 보험업법은 법에 대해서 교재에도 설명이 있지만 좀 연계해서 드리면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하는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준이에요. 감독 기준을 모아놓은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업무를 할 때, 내가 무슨 전자제품을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한번 보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매뉴얼이에요. 내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감독 규제가 있는지 그거를 총 막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28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조문 외워야 될 게 228개예요. 되게 많죠. 네. 근데 다 외우진 않을 거예요. 몇 개 잘 나오는 부분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회 때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이 중에서 생선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저는 생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먹죠? 뱃살이나 뭐 등살 여기 먹겠죠. 몸통을 먹죠. 예. 뭐 지느러미 같은 데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물론 기름에 바싹 튀기면 지느러미도 바삭바삭하긴 해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조항 중에서 장중에 뭐 벌칙, 뭐 보칙, 그리고 뭐 제3자, 뭐 계산. 이게 그 파트의 이름이에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책이 있으니까요. 이런 장 이름이에요. 모집장, 허가, 보험업의 허가, 보험회사, 감독. 이 4개 장에서 24문제. 점수로 치면 60점, 100점 중에 60%가 이 4개 장에서 나와요. 이 보험업법만 합격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면 이 4개 장만 열심히 파서, 완벽하게 파서 100점을 맞으면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만.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 점수를 손사이론과 계약법에 줘야 되니까 점수를 좀 더 따야 돼요. 그래서 자산운용, 그 다음에 해산, 청산, 총칙, 이런 장들에서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30%예요. 이렇게만 뱃살하고 등살만, 몸통만 해도 90% 커버가 돼요. 제 생각에는 이 90%만 커버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100점 맞는다고 해서 수석,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2차 시험할 때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집중해서 일단 배우기는 다 배울 겁니다. 13장을 보기는 다 볼 거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때 어딜 외우고 들어갈까? 그럴 때는 이쪽에 집중해서 많이 외우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보험업법이 어떤 거다라는 거는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책도 처음 써봤어요. 태어나서 제가 책을 쓰게 되리라고는 물론 짜집기긴 하지만 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엄청 빠져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서 와이프가 보고서 놀랄 정도였어요. 책 2번 다시 쓰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해마다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를 만나시면 안 되지만 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대머리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궁금하다고 또 오시면 안 됩니다. 꼭 올해만 보기로 해요. 책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1장 총칙이라고 나올 거예요. 모든 법령 같은 거는 보면은 처음에 총칙이 있고요.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첫 시작입니다. 여기는 그 본격적인 법조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업법은 공사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사보험에 대한 감독법규 이렇게도 나와 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고도 나와 있죠. 총칙 쪽에서도 한 2-3문제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고 가는 겁니다. 공사혼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건물 공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공과 사, 그때 공사예요. 공법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국가가 보험회사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무엇을 허가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관련인들을 등록해주고, 또 그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규제하고, 감독할 것인지, 이런 국가가 어떤 대상을 규제할 때 만든 그런 행정법의 성격을 가진 걸 공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은 그 계약 당사자,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약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그리고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사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험업에 대한 감독법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보험 외에도 공제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강보험, 예,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민영보험회사만 이 보험업법의 감독 대상이 됩니다. 예, 뭐 예전에 쉽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걸로도 문제가 나왔어요. 뭐 다음 중 뭐 보험업의 감독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면 보험업법은 상법 중에서 보험회사와 관련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법과 보험업법에 어떤 내용이 경합되는 게 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조항이 있다면 보험업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 후에 보험업법이 없는 내용이거나 뭐 보험업법에서 뭐 상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상법을 적용하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의 구성 체계를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 228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조항으로 보면 210조까지 있는데 법조문에 보면 몇 조의 1, 몇 조의 2 이런 식으로 중간에 추가 삽입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세보면 228개가 되고요. 저도 처음엔 210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세봤더니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이 있으면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뒤쪽에 잘 들리시나요? 예, 좀 흥분했나 봐요. 이제 하면서. 예. 그 다음에 그 시행령보다 더 아래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으로 해서 보험업 감독규정, 그리고 보험업 감독 업무, 지금 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먼저 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우리가 선거에서 뽑아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보험업법을 만들어요. 시행령은 누가 만들까요? 예, 대통령입니다. 법 따라 다르기는 한데 여기는 대통령의 명령을 모아놓은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만든 시행규칙, 총리의 명령, 총리령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에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우리를 감독하러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보험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를 싫어서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네, 금융위원회. 여기서 이제 법령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실제로 어떤 감독 규제를 하는 쪽에서 매뉴얼 같은 걸 또 만든 거죠. 우리가 보험업을 감독할 때 이러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할 거야.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업무 시행서칙을 만들어서 실제로 아주 세세하게 무슨 감독을 할 때, 약관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행세 측에 보면 여기에 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아주 지겹게 보게 될 표준 약관. 저도 처음에 이런 체계를 모르고 2차 시험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표준 약관이 제일 세고 전부인 줄 알았어요. 쭉 체계를 봤더니 진짜 아주 하찮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거의 법이죠. 손여수정사한테 별표 15, 별표 14가
표준 사업 방법서, 사업 방법서, 표준 약관. 이 두 개는 시행세 측에 별표로 들어가 있는 부속 서류 정도의 수준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고 고객과의 약속들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죠. 꼭 마르고 닳도록 종이가 다 찢어지도록 외우셔야 되는 약관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그 실무를 하다 보면 약관이 거의 기준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개별 약관이죠. 실제 어떤 상품의 개별 약관을 보는데 그 약관에도 사업방법서가 다 달려있어요. 약관을 아무리 봐도 뭔가 답이 안 나온다 할 때는 사업방법서를 같이 보면 약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사업방법서에서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손해사정사가 되셔서 약관 보시다가 뭔가 약관에 뭔가 없는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업방법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요. 보험업법이 개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이거 책을 만들고 있는 중간에도 개정이 됐고요. 내년 2월 달에 한 번 또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겨울 때 또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현재 버전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개정 히스토리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에 21년 7월 21일 날 그 대차대조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회계할 때 저도 대차대조표 어디가 대변이고 어디가 차변이야 절대로 외워지지 않는 이거 왼쪽 오른쪽처럼 단순한 것 같은데 왼쪽이 대변인지 오른쪽이 차변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차대조표의 이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용어 변경이고요. 좀 볼게. 21년 6월 9일 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게 올해 시험, 44회 시험 볼 때, 시험이 4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개정안이 아마 시험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라는 게 있는데 문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이 중간쯤에 있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작년에는 아마 단종보험 대리점, 이름이 좀 이상하죠. 단종이 한 가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종보험 대리점이 이제 소액 단기 전문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그냥 즉 예상, 뭐 기대 이렇게 해봅니다. 뒤쪽에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겸용 부수 업무 관련돼서 신고하면 만약에 하자가 없이 적법하면 수리해줘야 된다. 이런 신고 절차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7번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민법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피성년 후견인, 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냐면 그 설계사 모집할 수 있는 자 자격 볼 때 이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되는데 그 복권이 되면 다시 금치산자에서 재산을 할 수 있는 치산자가 되면 권리가 회복되면 바로 보험 모집인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9번에 보면 그 원래는
보험업법에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업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임직원, 뭐 이사, 임원, 이사, 감사, 뭐 감사위원회. 그래서 임원과 이사, 감사 이런 것들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한참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시험 문제 보니까 이게 싹 빠졌더라고요. 이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그 임직원 아예 그 절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법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좀 다행이죠. 공부할 양이 좀 줄었어요. 근데 삭제됐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던 부분이 없어졌다는 점은 좋은데 없어진 만큼 문제는 사실 문제 그대로 내야 되니까 다른 쪽에서 더 디테일하게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걸 그냥 이왕 공부하는 부분을 좀 더 깊게 공부하느냐 넓게 공부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나와요. 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은 전혀 무관하다. 무관할까요? 보험회사가 해산하여도 기존계약은 전혀 보호받지를 못한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방향이 항상 일치한다. 보험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입법 목적이 다르다. 네. 제일 옳은 거는 다음 바로 밑에 있죠? 4번이에요. 예.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그 다음에 소비자를 보호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죠. 예. 공정거래하고는 그 입법 목적이 다르죠. 예. 여기서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체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었죠. 현행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작성하여 공포하는 행정기관은 예.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이 무슨 령이었죠? 예, 총리령이었죠? 네. 그러면 국무총리령 2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럼 어디서 만들까요? 기획재정부에서 만들까요? 금융위원회에서 만들까요? 네. 보험업과 관련된 건 전부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요. 작성은 다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누구의 이름을 걸고 이제 공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작성해서 국무총리령으로 공포한다.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식후에 좀 식곤증이 좀 몰려오는 시간이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한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